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쏟아지는 연속 보고들은 상황이 더 이상 통상적인 시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파르스주에서는 시위대가 정권의 핵심 수호 전력인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의 한 시설로 밀려들어가 이를 장악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반정부 군중이 피루지 거리까지 진출했는데 쇼하다 광장 인근에 있는 테헤란 IRGC 사령부, 즉 IRGC 중앙지휘부까지 불과 수백 미터를 남겨둔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보안 체계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바논 언론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베이루트 방문이 단순한 의전 일정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내, 딸, 그리고 두 아들을 포함한 가족 전원을 동반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라그치의 가족은 레바논 내 이란 외교관 전용 주거 구역의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머물 예정으로 알려지며 이란의 엘리트층이 국내 격변을 앞두고 퇴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발 소식은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을 떠나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일부 보고는 그가 더 이상 이란 영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지만 이후 하메네이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전언이 나오며 그 가능성은 부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치 전망에서 올해 하메네이가 축출될 가능성이 56%까지 상승했다는 예측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체제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불안이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반정권 시위자 한 명이 마슈하드, 즉 이 나라 두 번째 대도시에서 정권의 보안 병력을 향해 SUV를 몰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거리를 가로지르는 순간 특히 여성들이 있는 발코니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공포의 임계선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란의 시위가 더 이상 평화적 행진에 머물지 않고 거리에서 무장 권력과 정면으로 맞붙는 직접적이고 결연한 저항으로 변했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체제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낡은 질서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발의 파도는 곧 대부분의 주와 대도시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샤의 아들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틀 연속 밤 8시에 거리로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리반에서는 시위대가 이슬람 공화국의 국기를 끌어내리고 찢어버렸는데 이는 체제의 정통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테헤란과 16개 추가 정전으로 암흑에 빠지며 일상이 마비됐고 분노의 불길에는 기름이 더해졌습니다. 군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알리 하메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 국민을 향해 용기 있는 이란의 사람들아, 너희의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자유를 위해 일어설 때가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이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시위와 동시에 쿠르드계 민병대가 이란 영토로 진입해 보안 병력과 직접 교전하면서 이 나라 내부에서 다중전선의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까지 열렸습니다. IRGC 시설의 점거, 테헤란의 지휘부 코앞까지의 접근, 지도부의 해외 도피 움직임, 광범위한 정전, 그리고 무력 충돌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국지적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 권력 구조 전체에 대한 생존적 도전입니다. 튀르키예는 자국민을 이란에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나라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란발 소식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최소 12대의 자국 항공기를 이란에서 출발시키며 대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의 확산 속에서 치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사태의 격화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안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자국민에게 이란을 신속히 떠나라고 긴급 권고했습니다.
외무부는 일부 경로가 아직 열려 있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그 기회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인이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거나 튀르키예와 접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보안 병력과의 충돌을 피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황 변화나 추가 출국 경로 개방 여부는 신속히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적대 세력에 돌렸습니다. 그는 폭도들과의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들을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은 긴장이 계속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며 향후 치안 상황이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직자 체제의 붕괴와 자유로운 이란의 탄생은 중동과 세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의 성직자들이 이끄는 이슬람 체제가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온건하며 책임 있는 정부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아온 카타르 정권은 이란과 연결된 테러 네트워크에 자금을 대왔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란은 극단주의 이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거의 확실히 다른 4개의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쪽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동에는 진정한 평화가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한 이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살 때부터 이란을 위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밤마다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고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을 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47년이 흘러 나는 워싱턴의 기념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를 찾았을 때 내 가족을 맞아준 장소입니다. 하지만 9천만이 넘는 내 동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꿈이 짓밟히는 노천 감옥에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고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나는 잠들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테헤란에서 함께 테트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자유로운 이란에서 제외하고 이란이 스스로와 평화하고 이스라엘과 평화하고 미국과 평화하고 세계와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네자 팔라비 왕세자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자 팔라비 왕세자는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정당한 자유를 요구하며 밤에 거리로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테헤란 정권은 인터넷, 유선전화, 기타 연결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신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탄압을 선택했으며 심지어 위성 신호를 교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질식시키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팔라비 왕세자는 세계 자유 진영의 지도자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에게 침묵을 깨고 이란 국민을 지지하기 위해 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란인의 목소리와 의지가 보이고 들리도록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재정적, 외교적 자원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내 용감한 동포들이 입을 막히게 두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 정권이 과거의 불안 사태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학살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극도로 강력한 타격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통제 과정에서의 사고로 일부 사망자가 발생했고 시위 규모가 너무 커 여러 곳에서 압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으며 모든 경우를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이 격화된다면 대가가 극도로 무거울 것이라는 경고는 매우 단호하게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버티라고 당부하며 자유보다 큰 가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고 이란이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이란이 과거에는 위대한 나라였고 자신의 친구들이 그곳에 와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기도 했다고 상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레자 팔라비 왕세자를 지켜봤고 그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 대통령 자격으로 그를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게 두고 누가 두드러지는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전격 반격으로 분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포크로우스크 부근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고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으며 적병력 60명에 가까운 인원을 전투불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전력에 따르면 제4 16공수여단이 부대, 공병, 포병의 결합을 통해 극도로 효과적인 합동 대응을 수행했고 그 결과 러시아의 돌파 의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역 장악 목표를 고수하는 가운데 포크로우스크 축선은 연속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력 대부분은 소규모 돌격조가 조금씩 파고드는 방식에 기반하지만 때로는 대규모 기계화 공세도 투입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밀도가 높은 현대 전장에서 이런 공격은 자주 실패합니다. 최신 공세에서 러시아군은 보병과 기갑수단을 동시에 동원해 전차, 장갑수송차, 경차량을 포함한 부대를 포크로우스크 방향으로 전진시켰습니다.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 공수전력 소속 제4 16공수여단의 책임 구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화력으로 맞이한 작전이라고 묘사하며 공병, 포병, 운용조가 매끄럽게 협력해 적의 공격 대응을 빠르게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돌격은 전면 격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59명이 전사했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차 2대, 장갑차 2대, 그리고 경군용 차량 3대를 파괴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상황은 러시아가 압박을 강화하려 해도 돌파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16 공수여단은 그들이 계속해서 타협 없는 태세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구역에서 러시아의 모든 공격 시도는 실패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전선의 현실은 현대적 대결에서 정찰과 정밀 화력이 결정적이며 러시아의 전통적 기계화 타격이 점점 효력을 잃고 있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불법 원유 운반선을 납포하자 모스크바 내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워싱턴이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납포한 이후 미국이 국제 해상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공식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치가 국제법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선박이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등으로 석유를 운송하며 서방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고 나포는 워싱턴이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는 작전을 수행한 직후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그 선박이 합법적으로 운항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던 민간 선박이고 러시아 국기를 임시 허가에 따라 규정대로 개항하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모스크바는 선박의 민간적이고 평화적인 성격을 미국 측에 여러 차례 명확히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선원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서방의 제재는 합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해상 선박 납포의 구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을 지원했다고 인정한 영국을 비판하며 런던이 오래전부터 바다에서의 해적 행위에 가담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납포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모스크바가 유의미한 진전을 내지 못한다고 보고 인내심을 잃어가던 시점과 겹쳤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고 키이우가 푸틴의 거처를 공격하려 했다는 크렘린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이번 사건을 더욱 노골적인 정치적 대결의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일격 이후 러시아의 군사, 정치권 강경파 일부는 극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과 장성은 무력 보복을 촉구하며 오레슈니크 미사일로 유럽을 공격하거나 흑해에서 서방 선박을 격침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다른 극단적 논평은 미국의 행동을 전쟁의 구실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실제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 분석은 납포된 선박이 과거 여러 차례 이름과 국기를 바꿔 달았으며 제재를 회피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 순간에 법적 술수와 급히 걸어올린 깃발이 실제 군사적 보호와 직접 대결 준비 태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 인근에 러시아 군함이 존재했음에도 미국의 작전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더 신중한 인물들은 러시아가 비슷한 방식으로 맞대응할 충분한 능력도 역량도 없으며 그렇게 했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모스크바가 그 선박을 러시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지켜내지 못해 외교적 선언이 공허해지고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스크바는 평화 구상을 반박하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서방 병력도 군사적 표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서방 군사력은 훈련 목적의 비전투 인원이나 지원 병력으로 묘사되더라도 합법적 군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 메시지는 휴전과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합의 이후 우크라이나에 군사 거점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구조물들은 우크라이나 병사훈련, 후방 지원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며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신 성명에서 서방의 부대 배치, 기지, 창고 또는 어떤 군사 기반 시설이든 우크라이나 영토에 설치되는 것은 외부의 군사 개입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존재가 러시아의 안보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부대와 시설은 러시아 연방군의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원정군 주장과 이른바 의지의 연합이 새로운 전쟁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논리대로라면 서방의 계획은 점점 더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유럽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의 강경한 언어는 러시아가 서방의 비전투적 존재마저도 긴장 고조의 명분으로 삼아 키이우에 대한 국제 지원을 억제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군사적 경고이자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서방이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모스크바는 대결의 범위를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쿠피안스크를 잃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0.72%만을 점령했고 40만 명의 병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5년 내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장에서의 대승을 거듭 선언했지만 실제 수치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를 끝까지 지켜냈고 전략적 축선에서 러시아의 전진을 차단했으며 여러 차례 교전에서 러시아군을 사실상 쓸어버리듯 경멸해 1,000명이 넘는 적병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국제 파트너들이 협상을 검토하거나 키이우에 대한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국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이 추가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4,33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0.7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약 22%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크렘린이 늘 갈망해온 지역입니다. 이 통제 지역은 6,000제곱킬로미터를 넘고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데스크, 드루즈키우카, 코스티안티니우카 같은 전략 도시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다층 방어 체계의 요새로 러시아가 정면 공격을 시도한다면 수년 동안 늪에 빠질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에서 2026년 5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러시아가 추가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7,463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전체의 1.2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군은 100만 명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2024년 이후로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며 전쟁의 참혹함이 더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포크로우스크 전투는 1년 반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여름부터 공격을 시작해 도시를 거의 전부 파괴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모든 시도를 막아내며 점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쿠피안스크의 상황은 러시아에 더 불리했다고 전해집니다. 푸틴은 세 차례나 도시를 점령했다고 선언했지만 2025년 9월 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전개했고 몇 달 만에 쿠피안스크와 주변 지역을 거의 완전히 해방했다고 합니다. 쿠피안스크는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수중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범 수백 명을 석방했으며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후 정치범 수백 명을 즉각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되었고 수년간 이어진 탄압 이후 드물게 나타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인권단체들, 그중에서도 포로페날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사람의 총수가 800명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에는 로시오 산미겔과 스페인 국적자 5명 같은 주목할 사례들이 포함되어 그 범위와 의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석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며 이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결정적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흔들리고 권력이 거리에서 상층부까지 도전받는 가운데 엘리트들은 탈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역시 수렁에 빠져 전례 없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모스크바가 테헤란을 구할 힘이 있을지 아니면 테헤란이 독재 권력 붕괴의 다음 희생양이 될지 그 향방이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